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9판 함께 공부할 조효진입니다. 자, 오늘은 첫 챕터 생명 연구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 생물들의 일반적인 특성, 그 다음에 생명에서 많이 다루는 연구 주제들, 그 다음에 생명 연구, 탐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건데요. 아마도 이게 이제 첫 챕터다 보니까 앞으로 이 캠벨 생명과학에서 다루게 될 다른 챕터들의 내용들이 조금씩 소개가 다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용어들이 새로 나오게 될 텐데, 용어들이 좀 어려운 것들도 있고, 이게 오랜만에 생물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그런 단원인데, 이번 챕터를 완벽하게 소화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첫 챕터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내용 배우겠구나, 이 정도 들으시면서 용어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챕터로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처음 나온 내용은 우리 생물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세포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생물의 구조 및 기능의 기본 단위라고 했는데, 자, 지구상의 세포를 우리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류의 세포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세포의 공통 성분. 자, 첫 번째는 세포막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이 세포막은 다른 이름으로 원형질막이라고도 합니다. 주 성분은 지질로 되어 있어요. 지질. 자, 요 세포막은 이제 외부랑 내부를 경계짓는 경계선 역할을 하면서 내부 성분들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필요한 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배출해야 되는 물질이 있다면 요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분으로는 DNA. 자, DNA 많이 들어보셨죠? 유전 물질이죠. 자, 요 유전 물질이라는 것은 요 세포가 분열하면 딸 세포한테도 계속 물려지면서 그 세포 또는 이제 생물의 여러 가지 표현형, 외부적인 외형적인 그런 특성을 나타내게 해주는데, 자, DNA가 어떻게 그런 모든 특성들을 나타내게 해주냐? 바로 이 DNA가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이에요. 단백질 합성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앤데, 자, 우리 생체 내 단백질이라고 하면 동물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 콜라겐 같은 단백질이에요. 우리 피부나 뭐 기타 등등 다 여러 이제 조직들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효소들이 주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에요. 근데 효소라는 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우리 생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런 화학 반응을 속도를 높여주는 생체 촉매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체 촉매를 가지고 여러 화학 반응을 통해서 외적인 그런 특성들이 나타내질 수가 있습니다. 뭐 물질을 합성한다라든가 뭐 등등등. 그래서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위한 그 설계도 원본이 DNA이고, 요거를 계속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서 그 생물의 특성을 계속 나타낼 수 있게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 성분으로는 리보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도 단백질과 관련된 애입니다. 단백질 합성 기구예요. 단백질 합성을 위해 사용되는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포의 공통 성분 중에 지금 많은 여러 애들이 이렇게 다 단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공통 성분 여기까지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를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되면 효소라는 애예요. 자, 효소. 얘는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생체 촉매.
우리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이다. 그래서 우리 생물이 외부 환경에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반응이 빨라야 하거든요. 근데 그럼 빠른 반응을 유발할 수 있게 해주는 애다. 예, 중요하죠. 근데 이 효소의 주 구성 성분 아까 얘기한 대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중에 제일 중요한 애. 얘도 이제 하나 껴서 생물의 세포의 공통 성분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구상에 있는 세포에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 세포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름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입니다. 구조와 기능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고 아주 구조가 단순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진핵세포는 크고 복잡하죠. 자,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네들의 이제 이름이 거기서 생겨나게 됐는데 핵이 있냐 없냐 그게 제일 중요한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일단 핵을 쓰겠습니다. 핵을 비롯한 막성 소기관 지니고 있지 않다. 우리 원핵의 경우에는. 근데 진핵의 경우에는 지니고 있다. 자, 막성 소기관은 뭐냐면 우리 아까 여기 세포막 얘기했었죠. 지질로 구성된 세포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제 세포막과 동일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작은 구조물들을 우리 세포 내에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이제 막성 소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여러 기능들이 분화되어 있는데 그런 분화된 기능들을 각각 수행하는 단위, 작은 단위를 소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세포막과 동일한 성분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핵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얘도 지질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근데 핵은 그 안에 DNA를 함유하고 있어서 유전 물질인 DNA를 저장,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장, 보호라고 할게요. 예.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 이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원핵세포. 근데 아까 왜 DNA는 가지고 있다 그랬죠? 모든 세포가. 얘도 DNA를 가지고는 있는데 핵 같은 구조물 형태는 아니고 그냥 세포 내에 DNA가 퍼져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원핵세포의 특징인데 진핵세포는 이 진핵이 진짜 핵 구조를 지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진짜 핵. 얘는 원시핵. 예. 뚜렷한 핵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핵 구조 가지고 있어서 DNA가 거기 딱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막성 소기관들 가지고 있어서 세포의 기능 분화가 아주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 지구상의 생물은 어떤 생물들은 세포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도 있고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도 있는데, 세포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을 단세포 생물.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해요. 단세포 생물의 대표적인 예로 세균 있죠, 세균. 세포 하나 단위인데 생물이다. 생물의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 우리 같은 동물, 식물 해당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다 이제 세포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물의 구조 및 기능의 기본 단위, 세포. 세포 구조를 모든 생물들이 지니고 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특성으로 성장과 발생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성장이란 말은 세포의 수 및 몸 크기 증가를 의미해요. 세포 수, 몸 크기 증가. 그 다음에 발생. 자, 이제 발생은 큰 의미와 작은 의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큰 의미로 말씀드리면 우리 생물이 일생에 걸쳐서 경험하는 모든 형태 변화,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생물의
일생에 걸친 변화 과정. 요게 큰 개념의 발생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좁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우리 생물학에서 요 발생이라는 것은 다세포, 특히 이제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다세포 생물의 그 몸체의 형태 형성 과정,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얘기합니다. 처음 개념은 이건 일반 생물학 책에서 다루기에는 이제 너무 광범위하니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다세포 생물의 몸체 형태 형성 과정. 이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다세포 생물 수정란,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어서 수정란을 형성하며 요 수정란부터 이제 출생되기 직전 태아가 되기까지 요 중간 과정을 발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생물학에서는 발생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물질 대사 및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 생물의 특성인데, 자, 물질 대사를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질 대사는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생체 내 모든 화학 반응. 참 제가 필기할 때 좀 색깔을 많이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일단 이 내용들이 다 섞이지 않고 좀 이렇게 눈에 잘 띄라고 색깔을 사용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개를 섞어서 사용해서 필기를 하시는 것이 우리 뇌에서 기억을 더 잘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기하실 때 막 이렇게 연필로 한 색깔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색깔을 다양하게 섞어서 필기를 하시기 바라요. 그래야지 뇌가 더 기억을 잘한답니다. 자, 그래서 알록달록 제가 분필 쓰는 이유는 일부러 그러는 거다. 알아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물질 대사가 생체 내의 모든 화학 반응인데 이걸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화 또는 이제 동화 반응이라는 건데, 자, 동화 반응이라는 것은 물질 합성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동화 반응은 작은 물질들 이용해서 작은 물질들을 뭐 합쳐서 큰 물질 형성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질 합성이죠. 물질 합성이다. 이게 동화 반응이고요.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 자, 요 물질 합성의 대표적인 예로, 네, 핑크색으로 쓰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광합성 같은 게 있어요. 이 광합성은 조금 이따가, 아니 그냥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광합성은 CO2라고 하는 우리 단순한 물질, 아주 작은 물질 이용해서 포도당 같은 당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인데, 이 포도당은 탄소, 여기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한 개 있잖아요. 근데 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탄소수가 6개예요. 그래서 더 크고 복잡한 물질 이렇게 합성한다. 근데 이 광합성 과정 중에 우리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태양빛이 제공을 합니다. 빛 에너지가 투입이 된다. 자, 이렇게 동화 반응, 작은 물질 가지고 큰 물질 만드는 물질 합성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흡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 반응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질 대사 과정은 요거의 반대, 이화 반응 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화 반응은 큰 물질을 작은 물질들로 분해하는 과정이죠. 물질 분해. 들로 분해한다. 대표적인 예로 세포호흡 과정이 있어요.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얘랑 우리 화학식으로 봤을 때는 반대예요. 광합성과 반대로 당과 같은 이거 유기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당 같은 물질을. 이런 유기물을 아주 단순한 무기물인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과정 중에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에너지는 우리 생체 내에서 바로바로 딴 데 쓸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그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그 물질을 ATP라고 해요. 요거 앞으로 이제 뒤에서 자주 나오게 될 얘인데요. 에너지 물질, 우리 에너지 분자라고 해요. 요 ATP 가지고 저가 지금 막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이렇게 서서 제 몸을 지탱할 수도 있고 팔을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다 지금 ATP를 소모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요 ATP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우리 생체 내 에너지 분자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세포호흡의 목적은 이런 큰 물질,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 중에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추출해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우리 이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자, 생체 내 물질 대사 크게 이 두 가지 타입 아주 기본입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한번.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아니고 그 다음 항상성 유지도 있죠. 자, 항상성 유지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외부 환경이 큰 폭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외부 환경 변화를 제가 그래프처럼 표현한 건데 예를 들면 뭐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든가 뭐 습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든가 뭐 빛 조건이 바뀐다든가 등등등 그런 이제 조건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크게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 생체 내 환경이 저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면 생물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이렇게 크게 변화되더라도 내부 조건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이런 과정을 항상성 조절이라고 해요. 내부 환경 변화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항상성 조절에 의해서. 정리를 하자면 자, 외부 환경이 크게 변하더라도 내부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현상, 그게 이제 항상성 유지이고 그런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조절 기작이 일어나야 돼요. 조절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 항상성 조절 반응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 그럼 이렇게 항상성 조절되는 우리 생체의 조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조건을 다 이렇게 항상성 조절하진 않고요. 아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그런 조건들은 일정하게 유지시켜요.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자, 항상성 조절하는 예로 체온 같은 거 일단 대표적인 게 체온이죠. 자, 우리 사람으로 치면 36.5도씨. 이게 정상 체온 범위죠. 그 다음에 뭐 혈당 같은 거. 자, 혈당 같은 경우에 우리 공복 시에 100ml 혈액에 90mg 정도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정상 혈당이에요. 그래서 혈당 같은 것도 우리 항상성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pH. 요거 산도죠, 산도. 요거 다음 챕터에서 배울 건데, 자, 요 산도 같은 경우에 이제 중성 pH로 항상성 조절됩니다. 그래서 pH 7.2. 요게 중성 범위예요. 7.2에서 7.4 부근으로 유지가 된다. 뭐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이제 체내 대사 변화에 따라서 pH도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거는 늘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항상성 조절 기작이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물질 대사랑 항상성을 제가 다 써놓고 한 번씩 더 썼네요. 그 다음
자, 네 번째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요. 자극에 대한 반응은 뇌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단시간 내로 반응해서 위험으로부터의 생존력을 높이는 현상. 이걸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요. 자, 이런 능력 때문에 우리 생물이 생존력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제일 쉬운 예로 굴광성 같은 거 있죠. 식물의 굴광성. 자, 식물의 굴광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햇빛 같은 빛이 있으면, 풀을 하나 그릴게요. 풀이 이렇게 풀 줄기가 빛을 향해서 구부러지는 현상. 얘가 원래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었는데 이렇게 구부러지는 현상. 빛을 향해서 어떤 자극을 향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을 양성자를 붙여요, 앞에. 그래서 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성 굴광성 나타낸다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뭐 뒤에 나오게 될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굴광성을 나타내면, 자, 얘가 빛을 더 많이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데 이제 유리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시간 내로 반응하는 거. 우리 뭐 동물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이렇게 뭐 물체가 날아온다든가 하면 이렇게 빨리 피할 수 있죠. 단시간 내로 빨리 피하는 거. 이런 게 다 우리 생존력을 높여주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생식. 생식이라는 것은 자손 번식인데요. 자손 번식이고, 우리 생식을 크게 무성 생식과 유성 생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성 생식은 한 개체가 유전적으로 동일한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과정. 이게 무성 생식이에요. 예를 들면 세균, 단세포 생물인 세균의 이분법 같은 거 있죠. 세균 하나가, 자, 이게 DNA. 동일한 딸세균을 이렇게 형성하는 거. 얘는 모양도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DNA 서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딸세포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무성생식은 부모와 동일한 자손을 이렇게 두 개 만드는 거. 이런 게 우리 무성생식이에요. 무성생식 뭐 장점도 있고 각각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좀 정리를 하면, 자, 이런 무성생식의 장점으로는 일단 혼자서 생식이 가능하니까 고립된 생물체도 계속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다. 배우자가 필요 없어요. 생물도 번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우자 필요 없이 이제 혼자서 자손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배우자를 못 찾아다니고 정자가 이렇게 난자를 향해서 뭐 이동하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자, 아까 제가 DNA가 동일하다 그랬었죠? 이렇게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손들만 계속 생성하다 보면 그 부근에는 유전 물질이 동일한 애들만 집단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환경 변화가 왔다. 그러면은 그 환경 변화가 얘네들한테 뭐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는데, 불리한 환경 변화가 딱 왔다. 그러면 이 유전 물질이 다 동일하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 그러니까 전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물체에 불리한 환경 변화가 왔을 경우 유전적 다양성이 없어서 전멸할 가능성도 있다.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서 다 동일하니까 유전적으로 환경 변화 시 어떤 경우는 굉장히 불리하다. 생물체에게 적합하지 않은 환경 변화가 오면 멸종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유성생식이라는 것은 암수의 다양한 생식세포가 융합을 해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생식세포라는 것이 정자와 난자죠. 자,
우리 사람을 예로 들면 우리 남자한테서 생기는 정자, 그다음에 여자한테서 생기는 난자가 다 유전적으로 달라요. DNA 구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 DNA 구성이 다른 정자와 난자가 무작위로 만나서 이렇게 여러 조합으로 수정란을 형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을 낳을 수 있다. 우리 형제들 보면 형제들이 다 다르죠. 똑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났어도 예, 그렇게 유전적으로 다양한 형제들이 태어날 수 있는 게 유성생식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얘도 장점, 단점으로 나눠보면 자, 아까 무성생식과 거꾸로죠. 장점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서 당연히 환경 변화에 유리하겠죠. 예. 자, 요 생물 집단에 불리한 환경 변화가 오더라도 뭐 유전적으로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꼭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요. 자, 뭐 요즘에 그 메르스가 한동안 문제였는데 그 메르스 치사율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치사율 뭐 우리나라에서는 20% 약간 못 되는 수준에서 멈췄는데 네, 그런 식으로 20%의 분들은 예, 거기에 이기지 못하고 예, 사망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80%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다. 에볼라도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데 에볼라의 치사율은 60% 이상이죠. 근데도 꼭 살아남는 개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종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점.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 다음 단점은 저런 정자와 난자를 형성시키는 과정도 뭐 세포 분열 여러 번 거쳐야 되고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는 데다가 또 이제 정자와 난자 같은 얘네들 배우자라고 하는데 저런 배우자들이 또 뭐 서로 만나고 뭐 찾아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예. 그리고 고립된 생물의 경우에는 예. 뭐 암수 한 몸인 애들도 예외적으로 있긴 한데 예. 고립된 생물의 경우에는 자손을 번식시킬 수가 없다. 생물체 혼자서는 자손을 번식시킬 수 없다. 근데 요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로 암수 한 몸인 애들도 있긴 하다. 자웅동체라고 하죠. 요런 애들은 예외.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의 적응 능력인데요. 위에 자극에 대한 반응 하고 비슷하게 특정 환경에서의 생존력을 높인다 그랬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주 적응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극에 대한 반응 아까 단시간이었죠.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장시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자, 그 환경에 적응 일어난 예로 어떤 거 될 수 있냐면 북극곰의 털 같은 거. 자, 북극곰이 그 추운 북극 환경에서 이제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적응이 일어난 거죠. 오랜 시간 거기서 서식하면서 예, 그런 추운 날씨에 잘 견딜 수 있는 아주 따뜻한 이제 코트를 하나 입게 된 거죠. 그래서 북극곰의 털. 이제 어떤 생물의 경우에는 또 보호색 같은 거, 예, 위장색 같은 것을 예, 나타낼 수가 있어요. 몸 색깔을 환경하고 이제 똑같이 일치시킨다든가 아니면 무늬를 비슷하게 만든다든가 해서 포식자로부터 그 천적으로부터 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것들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근데 이 환경에 적응 장시간에 걸쳐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장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 이런 표현형, 외적인 이런 특성들과 관련된 것이 유전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전 물질에 변화가 초래됐기 때문에 이런 적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시간 동안에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게 된다. 자, 이런 유전적 변이, DNA, 아까 보셨던 DNA의 서열의 뭐 변화라든가 이런 요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DNA의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DNA가 변이가 일어났는데 얘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개체들이 생존력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생존력 높아진 그런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번식할 거니까 그런 특성들이 자손한테 계속 물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생물 개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런 변이를 갖는 새로운 변이를 갖는 그런 개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생물 종을 구성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 뭐 이제 새로운 생물 종이 출현하게 되는 과정을 진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전적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다. 이런 적응으로 갖게 된 이런 표현형들, 이런 것들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반응하고 뭐 시간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차이로는 이렇게 적응이 일어나서 얻게 된 표현형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 저 북극곰의 털 이제 다시는 뭐 다시 없앨 수는 없어요. 예. 근데 반응은 아니죠. 아까 굴광성 같은 거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적응이 일어난 표현형은 예,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호색 같은 거, 예, 보호색을 나타내던 동물이 보호색을 갑자기 못 나타내게 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예. 차이점 또 아시겠죠? 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생물의 특성을 그림으로 우리 캠벨 책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들은 예하고 이제 조금 다른 예들이 써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생명 연구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생물의 특성하고 좀 겹치는 것들도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생명 연구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로 생물학의 계층 구조 각 수준에서 나타나는 창발적 특성. 요거를 생물에서 많이 연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좀 어렵죠. 창발적 특성이라는 것은 이전 계층에서 볼 수 없었던. 예. 근데 이제 상위 계층으로 이제 뭐랄까 올라가면서 새로이 나타나게 된 특성이에요. 새로이 나타난 특성이다. 창발적 특성. 계층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자, 이 계층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우리 구성 수준에서 좀 낮은 수준, 높은 수준 이런 말 쓰는데 그게 다 이제 하나하나의 계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 계층이라고 하면 하위 계층, 조금 낮은 수준의 생물 단위, 예, 거기에서 높은 수준의 생물 단위. 예를 들면 요 세포들이 모여갖고 조직이라는 것을 형성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부등호를 표시해놨죠. 세포보다 조직이 좀 더 큰 단위, 높은 계층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 계층에서 볼 수 없었던 예, 조직에서만 나타나는 새로운 특성, 이런 것들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해요. 일단 생물학적 요 구성 수준, 계층 수준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구성 수준 나왔는데 먼저 제일 작은 단위로 원자가 나왔죠, 원자. 자, 물질의 기본 단위, 원소죠. 그 원소의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예요. 그럼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 원자가 화학 결합을 형성해서 이제 큰 물질 만든 것을 분자라고 해요. 그럼 분자들 여러 개가 모여서 세포 소기관이라는 것을 형성하는데 앞에서 나왔었죠, 이거. 우리 세포 내에서 예,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는 작은 단위들, 그것을 세포 소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세포 소기관들이 이제 모여서 생물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형성이 되는데, 자,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생물이죠, 생물. 여기까지만 구성해도 생물이다. 단세포 생물은 여기까지만 구성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세포 생물은 좀 더 위의 계층이 존재합니다. 조직, 조직계, 기관, 기관계 이런 단위가 있는데 자, 조금씩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 조직. 조직이라는 것은
자, 모양과 기능이 유사한 세포들의 집단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 척추동물에서는 4가지 조직만 아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생물학 뒷부분 생리학 단원에서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인데요. 척추동물에는 4가지 조직이 있는데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조직이 있어요. 상결근신 이렇게 4가지의 조직이 있다. 자, 척추동물이란 말이 처음 나왔는데 척추동물 어떤 애들이 척추동물이냐면 어류, 양서류, 파충류,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조류, 그 다음에 우리 같은 포유류, 양파, 조포 이렇게 5가지 생물을 척추동물이라고 하죠. 이 척추동물에서는 4가지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조직계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이 조직계란 단위는 식물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식물에서만 볼 수 있다. 조직계는 여러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모여 형성한 기능 단위인데 종류로는 우리 식물에서 이것도 그냥 이름만 들어놓으세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식물 파트에서 배우실 내용이에요. 기본 조직계가 있고 그 다음에 표피 조직계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계 이렇게 3가지 조직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성 단위로는 기관이 나왔죠. 기관은 여러 조직들이 모여 형성된 기능 단위. 좀 얘랑 뭐 비슷해 보이죠? 정의가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식물의 조직계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 표피 관다발 조직계가 몸 전체에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식물 몸이라고 하면 뿌리, 줄기, 잎 이렇게 크게 3부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3부위에서 기본 표피 관다발 조직계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유기적으로 모여서 형성했다. 그런 표현 썼는데 이게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 기관은 따로따로 이게 하나의 뭐랄까 독립된 어떤 덩어리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 기관이에요. 자, 기관, 우리 동물, 사람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기관의 예로 심장, 색깔을 통일시킬게요. 심장, 혈액을 펌프하는 기관이죠. 몸 전체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펌프죠. 그 다음에 위 같은 거, 이거 소화기관이죠. 이런 것들이 기관이에요. 기관, 이게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죠. 우리 식물에서의 기관으로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식물 같은 경우에 또 기관 단위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영양기관, 그 다음에 뭐 영양기관과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생식기관 이렇게로 나누는데 영양기관으로는 얘기를 해보면 뿌리, 줄기, 잎 같은 게 영양기관이에요. 그래서 크게 뿌리, 줄기, 잎 이런 덩어리로 나누는 것이 식물에서의 기관 단위입니다. 동물만 초점을 맞춰서 일단 썼어요. 그 다음에 기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기관계는 동물에서만 볼 수 있는 구성체계예요.
얘는 동물에서만 볼 수 있다. 네. 이것은 여러 조직과 기관이 모여서 형성한 협력 체계입니다. 생체 내에서 아주 필수적인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기관들이 협력하는 건데, 아까 예로 들었던 기관 중에 우리 심장이 있었죠? 그 심장에 속한 기관계는 순환계예요. 자, 심장을 포함하고 있는 순환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위를 예로 들었었죠? 위 같은 경우에는 소화계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동물에선 10여 개의 순환계가 있어서 그 순환계래요. 기관계가 있어서 그런 기관계 각각이 생체 내에서 아주 필수적인 기능들을 이제 각각 분화시켜서 수행하고, 그런 생명의 필수적인 그런 기능들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다세포 생물 개체, 여기까지가 해서 다세포 생물인 거고, 그럼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또 뭐냐? 자, 그 위에 있는 우리 개체군이라는 것은 동일 종의 생물물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뒤에 페이지에서 이제 정의가 나올 거라서, 일단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 종의 생물 개체들의 집합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 군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군집은 따로 써볼까요? 그냥 군집.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개체군들의 집합. 특정 지역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서식하고 있는 뭐 사람 개체군, 뭐 개 개체군, 고양이 개체군, 새 개체군 다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물 군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군집들과 그 다음에 주변을 이루고 있는 환경들을 다 합쳐서 생태계라고 하는데, 자, 생태계의 성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적 요소. 요거는 군집이죠. 자, 어느 특정 지역의 생태계라고 하면 거기에 생물적 요소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모든 개체군들의 집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군집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무생물적 요소를 포함시킵니다. 얘는 왜 포함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무생물적 요소가 우리 뭐 빛이라든가 햇빛, 그 다음에 뭐 온도, 물, 뭐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뭐 암석이라든가 등등등 모든 무생물적 환경들을 다 여기 생태계에 포함을 시키는데, 이걸 왜 포함시키냐면 이 무생물적 요소들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무생물적 요소가 생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작용이라고 해요. 작용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물들이 생활을 하면 생물들의 생활의 결과로 무생물적 요소들한테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그것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용, 반작용 하면서 서로서로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이제 모든 생태계들을 다 합친 것을 지구 생물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는 이런 생물학적 구성 수준들이 있다. 그래서 제일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이렇게 계층 단위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조금씩 더 큰 개념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하위 개념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때 낮은 개념에서 큰 개념, 낮은 계층에서 큰 계층으로 갔을 때 새로이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다. 이전 단계에서 볼 수 없었던. 아까 제가 예로 들었었죠. 세포 수준에서 볼 수 없었는데 조직이 되면서 형성된 갖게 된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때는 볼 수 없었는데 기관에서 볼 수 있었던 거, 이런 거. 아까 왜 제가 기관의 예로 심장을 예로 들었었는데 심장이 그 4종류의 조직 있죠. 척추동물의 4가지 조직, 상피, 그 다음에 결합, 근육, 신경조직. 이 4가지 조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위도 마찬가지예요. 소화기관인 위도 4가지 조직들을 똑같이 다 가지고 있는데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죠. 심장과 위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4가지 조직들이 그냥 포함되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딱 이렇게 특정한 형태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한 형태로 딱 배열이 됨으로 해서 새로운 특성들을 각각 다른 새로운 특성들을 이렇게 갖게 된 거 그것은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생물의 우리 구성 수준 중에 제일 큰 거, 지구 생물권 해서 낮은 계층으로 지금 이제 내려가는 거, 생태계, 군집, 개체군, 그 다음에 생물, 다세포 생물이죠. 그 다음에 기관과 기관계, 기관계는 동물에서만 볼 수 있다 그랬었고 그거보다 이제 좀 더 낮은 단위가 조직. 그 다음에 여기 조직계는 빠졌네요 지금. 그 다음에 조직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그 다음에 세포 내에 기능이 따로 분화되어서 기능 수행하는 단위로 세포 소기관. 그 다음 걔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걔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이렇게로 하위 계층으로 내려갈 수 있다. 자, 그 다음 우리 생물 연구에 이제 주로 다루는 두 번째 주제로 생물체는 다른 생물체 및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작용과 반작용. 그 중에서 이제 생물에 영향 미치는 거 반작용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과만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생물체 사이에도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우리 아프리카 아카시 나무와 다른 생물종 및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일단 이게 아카시 나무인데 얘는 광합성을 수행하죠. 우리 식물이니까. 그래서 광합성을 수행할 때 자, 태양빛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우리 대기에 존재하는 CO2를 흡수를 하면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생성물로 제가 아까 당만 적어드렸는데 당과 함께 부산물로 산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는 다시 대기로 돌아가고 이 산소를 우리 동물 산소 호흡하는 동물이나 요 식물도 요 산소로 또 산소 호흡하기도 해요. 산소 호흡하는 생물들한테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체가 그런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한 당 가지고 성장을 하면 그걸 또 이제 동물이 섭취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 동물은 식물로부터 얻는 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과 동물 사이의 상호작용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무가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예를 들었는데 화학 영양분의 순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태양빛 CO2 같은 걸 환경으로부터 받았죠. 그 다음에 O2를 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양에 있는 물과 무기염류 같은 것도 우리 식물의 생존과 생장에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 토양으로부터 받아서 흡수할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또 몸 중에 이제 낙엽이 진다거나 할 때 그렇게 잎이 땅에 떨어지면 그게 또 부식이 되고 이게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다시 땅의 성분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돌고 도는 화학 영양분의 순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잎이 땅에서 떨어져서 이제 미생물, 우리 분해자라고도 하는데 미생물들이 그걸 다 분해하죠. 그럼 다시 무기 염류가 토양으로 돌아간다. 돌고 돈다.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자, 생명은 에너지의 전달과 변환을 필요로 한다. 이거 앞에서 나왔던 그 동화와 이화 있죠? 그거 내용이 이제 다시 나온 건데요. 자, 태양빛을 가지고 우리 식물이 화학 에너지를 생성했다. 그림에다 표시해 놨는데 그게 바로 광합성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자, CO2. 광합성을 통해서 빛을 이 과정에 흡수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당이 생성이 됩니다. 이 당이 화학 에너지고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동물 원숭이가 나왔는데 이 원숭이가 음식으로 이 식물을 섭취하면 그 식물 안에 들어있는 이런 당을 얻을 수가 있죠, 동물이. 자, 그럼 이 당 가지고 뭘 하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원숭이가 저 식물을 먹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식물을 먹은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나무 사이로 날아다니고 있는데 저런 날아다닐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ATP죠. ATP. 그 ATP 얻는 과정이 그래서 동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 써있는 예를 봐주시면 동물의 근육세포는 음식물 속의 화학 에너지를 동작을 위한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다 그랬는데 중간 과정에 이게 꼭 필요하죠. 세포호흡 과정이 필요해요. 이 당을 자, 다시 CO2로 분해하는 과정 중에 ATP라고 하는 에너지 분자가 되고 생성이 되는데 이게 또 다른 화학 에너지인 거죠. 저기 운동 에너지로 전환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로 쓰겠습니다. 이 ATP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근육을 움직이는 거죠. 저렇게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려면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일어나요. 그래서 근육 수축 할 때 쓰면 이제 그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움직이는데 쓸 수 있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 ATP는 우리 성장에 이용되기도 하고 성장 요 과정 중에 물질 합성 일어나야 되죠. 자, 물질 합성 과정 앞에서 뭐라고 했죠? 동화 반응이라고 했죠. 동화 반응에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때 요 에너지 형태로 ATP를 소모해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 등등등 여러 가지 과정에 요 에너지 분자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이 중에서 광합성은 식물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식물만. 자, 요 세포호흡 과정은 모든 생물이 수행해요. 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 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식물이 굉장히 우리 지구에서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식물같이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그렇죠. 자, 이렇게 에너지를 처음에 태양 에너지 가지고 이런 물질을 생성해 놓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초식 동물이나 육식 동물은 그걸 섭취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열, 요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다 에너지 변환 과정이에요. 자, 애초에 우리 이산화탄소를 당으로 변환시키는 과정 중에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했었죠. 저런 빛 에너지가 당이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로 변환이 됐었고,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이 당이 또 CO2로 분해되는 과정 중에 또 다른 화학 에너지인 ATP로 바뀌었다가 이 ATP가 근육 수축할 때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 다음에 물질 합성에도 이용될 수 있죠. 형태가 계속 바뀌어요. 그 형태가 변환되는 과정 중에 열이 항상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ATP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과정 중에 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근수축, 이것도 에너지 변환 과정이라는데 이런 과정들 중에 다 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열.
자, 나중에 연력학 법칙 배우실 텐데 이거가 연력학 제2법칙이죠. 자, 에너지는 변환되는 과정 중에 바로 일은 할 수 없는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열은 그럼 어디다 쓰냐, 이 열을. 지금 저기선 그냥 외부 환경으로 열이 막 방출되고 있죠. 체온 유지에 기본적으로 쓰이고요. 그 외에는 사실 구체적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 변환 과정 중에 일어나는 그냥 필수 과정인데 체온 유지 정도밖에 사실 쓸모가 있진 않다. 어쩔 수 없이 에너지 변환 과정 중에는 그냥 일어나는 거라서 꼭 필요해서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생물학적 구성의 모든 수준에서 구조와 기능은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자, 구조와 기능의 연관성,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내용입니다. 자, 모든 우리 생물체 또는 뭐 생물체의 구성 성분, 수준들은 다 기능에 적합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갈매기가 예로 나왔는데 갈매기의 날개 형태, 날개에 적합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깃털 구조도 그렇고 깃털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하지만 딱 펼치면 우리 날개 펼치고 깃털을 펼치면 깃털 자체는 부피가 굉장히 큰데 굉장히 가벼워요. 그 다음에 날개짓을 통해서 이제 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날개의 뼈, 지금 뼈 구조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날개뼈만 해도 굉장히 기능에 적합화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봐주시면 여기가 다공성이에요. 얼기설기. 그래서 이게 뼈긴 뼈인데 구멍 많고 저런 구조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요. 날 때 몸이 너무 무거우면 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겠죠. 날기도 힘들고. 자, 이런 우리 날개에 다공성 구조가 좀 이렇게 뭐 규칙성이 없어 보이지만 잘 보면 이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그재그가 반복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도 또 뭐 이런 구조가 반복되어 있고, 자, 지그재그의 반복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비행기의 날개 구조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 새의 날개를 본따서 굉장히 가볍지만 견고한, 견고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굉장히 뭐랄까 좋은 구조기 때문에 우리 비행기에서도 따라한다. 이 구조를 아주 적합화되어 있는 구조이다. 기능에. 그 다음에 세포는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을 위한 기본 단위.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실제 크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진핵세포. 사이즈가 거의 10분의 1에서 작은 애들은 100분의 1, 10배에서 100배 차이예요. 자, 여기서 공통 성분으로 아까 이름 나왔었던 DNA. 하지만 핵구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세포마, 이런 성분들 진핵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죠. DNA. DNA는 핵내에 퍼져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 퍼져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실 같은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실 같은 구조물을 염색사라고 해요. 염색사 또는 염색질 이라고 합니다. 실 같은 구조. DNA는 이런 염색질 형태로 우리 핵 내에 존재해요. 염색질 성분을 살펴보면 DNA와 거기에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들로 구성이 됩니다. DNA와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근데 우리 DNA 하면 이 구조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구조. X자형. 염색체죠, 염색체. 아니, 염색체는 어디 있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염색체 구조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염색체는 세포 분열 시에만 잠깐 볼 수 있는 구조예요. 세포가 항상 분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포 분열 시에만 볼 수 있는, 이게 뭐 완전히 새로 나타난 구조 아니고요. 염색질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저런 구조 여러 개를 형성해요. 염색질의 응축 구조.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똘똘똘똘 뭉치는 거 우리 응축이라고 해요. 부피를 줄여서 세포 분열시에만 볼 수 있다. 이 안에도 지금 DNA가 들어있는 겁니다. DNA보다 염색체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 뭐 이렇게 동그란 애들 많이 표시해놨는데 쟤네들이 이제 다 대부분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포막과 비슷하게.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 챕터에서 소기관들 이름하고 기능까지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생명의 연속성은 DNA 형태의 유전 정보에 기초한다. 자, 이 얘기도 했었죠? DNA 유전 물질이 자손 대대로 물려진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이제 사람의 유성생식의 과정을 간단하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정세포와 알세포 이렇게 써놨죠? 정자와 난자예요. 자, 정자와 난자는 각각 DNA를 가지고 있어요. 정자는 우리 아빠한테서 유래한 DNA를 가지고 있고 난자는 엄마한테서 유래한 DNA를 가지고 있는데 자,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면 이제 수정란이라고 하죠. 그럼 이 수정란에는 엄마 아빠의 DNA가 절반씩 이제 섞여 있어요. 절반씩 합쳐지게 되고 자, 그럼 이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배아를 형성하고 자, 이 배아가 이제 막 이렇게 기관 같은 거 아까 얘기했던 뭐 심장, 위, 뭐 등등등 이제 뇌 뭐 이런 기관들을 형성하면서 이제 태아가 됩니다. 태아. 배아, 태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배아와 태아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냥 시기예요. 발생 과정 중에 시기에 따라서 배아 같은 경우에는 임신 8주까지를 배아라고 하고 이 이후에는 이제 태아라고 합니다. 출생 전까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라고 하고 이제 태어나면 이제 영아가 되는 거죠. 영아. 조금 자라면 유아 이렇게. 그냥 시기에 따른 용어예요. 자, 저렇게 수정란이 배아, 태아는 어떻게 구성하냐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구성하게 되죠. 세포 분열. 이 과정 중에 세포 분열. 자, 일단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수정란의 세포 분열을 통해서 형성한 그 딸세포들은 수정란과 동일한 DNA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났을 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포의 모양이나 기능은 또 다 다르죠. 그 이유는 동일한 DNA는 가지고 있지만 각 세포마다 그 DNA에서 발현되는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안 쓰는 부분은 예를 들면 뭐 피부세포랑 우리 적혈구 같은 혈액세포가 지금 모양과 기능이 많이 다른데 그 각각의 세포에서 우리 활성화되어 있는 DNA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DNA 자체는 다 똑같아요. 일단 수정란이 형성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똑같다. 자, 이렇게 DNA를 통해서 자손 대대로 그 생물의 특성들이 유전이 된다. 유전. 자, 유전된다. 자, 그런 유전 물질 DNA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공간 채우기 모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나선 구조로 되어 있죠? DNA. 대충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뭐 이 나선 구조 내에 뭐 이런 결합들이 막 있고 자, 두 가닥이에요. 우리 DNA는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중 나선이라고 하고요. 두 가닥. 자, 꼬여 있어서 나선인데 이 꼬여 있는 애들이 방향성이 있어요. 오른 나선 방향으로 꼬여 있는 오른 나선이에요. 오른 나선이라는 것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웠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웠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감고 돌죠. 감고 도는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나 있다. 그래서 오른 나선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짝대기 그은 것은 두 가닥 사이에 일어나 있는 화학 결합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 결합에 의해서 이 구조가 안정화되어 있어요. 자세한 그 화학 결합 명칭 이런 거는 다음 챕터에서 배우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 중에 이 한 가닥을 쫙 꺼내서 이제 펼쳤을 때, 선형으로 펼쳤을 때 DNA 단일 가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DNA 단일 가닥에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계속 쭉 반복되어 있죠. 여러 개가 막 반복되어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구성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여기 써있죠. 뉴클레오타이드. 자, 근데 뉴클레오타이드의 이런 알파벳 A, G, T, A 이런 건 뭐냐? 자, 뉴클레오타이드도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알파벳 뭐 문자로 이렇게 막 종류로 나눈 것은 염기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얘는 뉴클레오티드고, 뉴클레오타이드, 책에 뭐 뉴클레오티드라고 써있을 때도 또 있죠. 예. 영문 표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얘가 세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염기, 당, 인산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염기가 4종류로 구성이 됩니다. DNA에서 A, G, C, T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DNA 하면 뭐 염기서열 뭐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 그게 뉴클레오타이드의 그냥 일부 부위예요. 일부 성분이에요. 근데 요 A, G, C, T가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가 유전 정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유전 정보로 사용된다. 요 서열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위이긴 하죠. 유전 정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전 정보는 단백질 합성을 위한 설계도라고 했어요. DNA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자, 계속 막 어려운 용어들 계속 나오니까 머리 아프시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되먹임 기작이 생물 체계를 조절한다. 되먹임. 영어로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드백. 쉽게 얘기하면 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자, 어떤 원인이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피드백이라고 해요. 되먹임. 용어를 통일시킵시다. 피드백. 이게 되먹임이에요. 한국말로. 자, 보통 이제 원인이 결과를 초래하는데 거꾸로 결과가 원인에 영향 미치는 게 피드백이고, 이 피드백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음성과 양성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성 피드백의 경우에는 원인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를 축소시키는 거, 결과를 줄이는 거, 결과 반응을 감소시키는 거. 이게 음성 피드백이고,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쳐갖고 결과가 더 크게 발생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얘는 결과를 더 촉진시키는 거. 이게 양성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예로 나온 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대사 반응이 음성 되먹임 되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자,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그랬죠? 이 대사 반응은 보통 다단계 과정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생체 내에서 D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 D라는 물질을 한 번에 보통 합성하지 않고 그 앞 단계의 다른 물질들이 순차적으로 합성된 후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생겨요. 이 앞 단계의 물질들을 전구체라고 합니다. 이 D를 합성하기 위한 앞 단계, 전 단계의 물질이다. 전구체. 전구체가 합성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D가 합성되는데요. 전구체로 지금 A, B, C가 있는데 이 각 단계마다 효소가 다른 종류로 다 필요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다 효소가 필요해요. 여기 전구체 A를 B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 반응을 촉매하기 위해서는 효소 1이, 그 다음에 B를 C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효소 2가, 그 다음에 C를 D로 전환시키는 데는 효소 3이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요 최종 생성물인 D가 자 많이 생겼어요. 이 많이 생긴 D가 가장 초기 단계의 효소 1을 저해했다. 이거 지금 마이너스라고 표시했죠? 이거 저해했다라는 뜻이에요. 효소 반응, 이 효소의 활성을, 효소의 기능을 저해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D가 생성되는 반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거를 음성 되먹임이라고 해요. D의 생산 속도를 늦춘다. 초기 단계의 효소를 저해해서. 이 음성 되먹임은 왜 일어나느냐? 자, D가 지금 세포에서 필요한 만큼 다 합성되어 있으면 많이 계속 합성하는 게 우리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D의 생산 속도를 늦춰서 이미 필요한 만큼 D가 다 확보가 됐으니까 이런 음성 되먹임을 통해서 불필요한 물질과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목적으로 음성 되먹임을 수행합니다. 빠른 시간 동안에 빨리. 그 다음은 이제 양성 되먹임 예가 뒤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는 W, 그 다음에 X, Y, Z라는 물질. 여기서 이제 최종 생성물이 Z인데, 이 Z가 너무 많아요. 이게 많이 생성이 됐는데,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많이 생성이 됐는데, 얘가 초기 단계, 자기보다 앞 단계의 효소 5를 가가지고 더 활성을 촉진시켰다. 그럼 이건 이제 양성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플러스 표시했는데 촉진. 그러면 더 많은 Z가 막 생겨나겠죠. Z. 자, 이런 것을 양성 되먹임이라고 해요. 그럼 양성 되먹임은 어떨 때 쓰느냐? 저 Z라는 물질이 단시간 동안에 많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양성 되먹임을 해서 더 생성 속도를 높이는 거죠. 중간 단계, 초기 단계의 효소를 더 활성화시켜서 여기 최종 산물 Z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반응이다. 그래서 생체 내에서 여러 반응을 조절하는데 이 되먹임은 아주 기본이 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